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사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만 쏙쏙 뽑아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쏙쏙 한국사 시간입니다. 고려 시대 초기 정치 지난 시간에 했죠. 국가 기틀을 다지기 위한 노력 3명의 왕 누구 있었다겠습니까? 태조 왕건, 광종, 성종. 태조 왕건은 후삼국기를 통일하고 발해의 유민을 받아들여 민족을 통합한 왕이 태조 왕건이었죠. 호족들과 혼인관계를 맺고 정략교를 맺고 사성정책, 호족들에게 왕시성을 주었다 했죠. 그리고 사신간제도와 기인제도를 실시했고 후대 왕들에 담긴 훈효10조 북진정책, 이게 태조 왕건이었죠. 광종은 노비안건법과 과거제를 실시해서 어떻게 될까요? 인재를 뽑아가지고 왕권을 강화시킨 광종. 성종, 최승무가 올린 시무 28조를 받아들여 유교를 통치이념으로 삼은 것이 바로 성종. 태조왕건은 집터를 만들고 광종은 집을 짓고 성종은 인테리어까지 한 거. 여기가 바로 초기 정치. 여기까지 말고 바로 다음 내용을 문벌종 사회와 통일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벌 사회. 자, 문제 풀기 전에 대략적으로 핵심적인 문제를 설명해주고 문제는 후에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는 918년에 만들어지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1392년 조선이 만들어질 때까지 474년 동안 유지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고려를 공부할 적에 꼭 아셔야 될 것입니다. 문벌사회와 무신정권은 두 개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문벌사회는 뭐고 무신정권은 왜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고려 사회의 제일 중요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들은 80%를 이해하시게 됩니다. 자, 문벌사회의 특징은 뭐 있을까요? 문벌이라는 단어 뭘까요? 중앙 지배층 중 여러 세대에 걸쳐 고위 관리를 배출한 가문을 문벌이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문벌의 특징은 뭘까요? 과거나 음서를 통해 주요 관직을 독점하고 왕실 및 다른 문벌과 혼인하여 권력을 확대해가는 것이 바로 문벌의 특징이었고, 또 어떤 일을 함으로써 그 대가를 받은 토지와 공음전 등으로 경제 기원을 완전하게 확보한 것이 바로 문벌의 특징이죠. 자, 음서제도 뭘까요? 왕실이 자손과 나라의 공을 세운 공신, 다시 말하면 오품 이상의 고위 관리의 자손들은 시험 없이 관리를 채용하는 제도가 바로 음서제도입니다. 좀 전에 공음전이라고 했죠. 공음전은 공신, 다시 말해서 공을 세운 공신이나 오품 이상의 고위 관리에게 지급한 토지인데 이것은 뭘까? 세습이 가능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공음전은 세습이 가능했다. 그리고 동요가 됩니다. 문벌 사이 동요가 일어나죠. 문벌 간의 권력이라는 것은 서로 뺏고 뺏기는 있는 것이 고려나 조선이나 대한민국 현재나 똑같이 다를 게 없습니다. 동요가 생기는 것은 그들만의 갈등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과거를 통해 새롭게 진출한 지방 출신 세력이 어떻게 될까요? 문벌과 대립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광종이 과거제도를 만들어냈죠. 광종이 과거제도를 만들어낸 것은 노비안건법을 실시하면서 노비안건법이 왜 실시가 됐냐면은 원래는 양인이었는데 불법적으로 노비가 된 사람들 다시 양이로 돌려주는 것이 노비안건법이에요. 고려 초기에 과거제를 실시하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세력들이 나타나죠. 지방 출신들이. 그리고 이들이 문벌과의 대립, 기존의 문벌과 대립하게 됩니다. 그래서부터 동요가 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바로 이자겸이난과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에 의해서 꼭 아셔야 됩니다. 이자겸이 나는 1126년이라는데 그 배경은 왕실과의 거듭된 혼의로 이씨 가문이 유력한 외척이란 말 들어보시죠. 외척은 왕의 어머니나 왕비 쪽의 친척을 외척이라 하죠.
외쪽 가문들이 아주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자겸이 권력이 세지면서 이자겸이 실권을 장악하게 되죠. 이것을 느낀 인종이 이자겸을 제거를 하려고 해요. 다시 이자겸은 그걸 눈치채고 이자겸이 척준경과 함께 난을 일으켜요. 그러면서 금의 4대 요구를 수행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인종이 척준경을 회유하여 이자겸을 제거합니다. 이자겸은 금의 4대 요구를 수행했다 했죠. 여기서 금나라는 여진족의 부족을 통합해서 세운 나라죠. 이 4대라는 말은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기는 것이 4대라겠죠. 그래서 금이 고려의 4대 관계를 요구하자 그때 당시 권력을 장악한 이자겸은 전쟁을 피하기 위해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금의 요구를 받아들이죠. 요 금이 나중에 조선시대에 가서 후금으로 바뀌고 다시 청나라로 바뀌면서 병자호란이 나는 것이죠. 그렇게 연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벌 사이의 동요는 이렇게 이자겸의 난, 이 씨들이 성장하면서 인종이 이자겸을 제거하면서 일단은 이자겸이라는 자비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묘총의 석용운동이긴 합니다. 1135년. 여기서 중요한 두 개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개경 세력과 서경 세력이 있습니다. 개경 세력은 김부식, 서경 세력은 묘청입니다. 개경 세력 김부식은 삼국사기를 썼죠. 어디 사람입니까? 신라 사람입니다. 고려시대에 삼국사기를 씁니다.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신라를 미화를 했겠죠. 그래서 개경 세력은 금과의 4대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고 또 신라의 계승을 유지하려고 했었던 것이고 유교를 중시했죠. 그러니까 김부식은 신라 사람이기 때문에 금과의 관계와 4대 관계를 유지하고 신라를 계승하려고 했던 것이고 요게 반해서 서경 세력은 묘청입니다. 서경 세력 묘청은 서경 천도 운동을 벌입니다. 그리고 금나라를 정벌하고자 주장하고 고구려의 계승을 의식하려고 하고 불교나 풍수 지리수를 중시하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개경 세력의 반대로 서경 천들은 결국 좌절이 됩니다. 이래서 나온 결과가 조선 민족학자 신채여는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을 조선 역사상 1000대 1대 대사건이라고 평가하게 됩니다. 그것은 좀 더 설명해 드리고. 그래서 개경 세력, 다시 말해서 김부식 세력의 반대로 서경 천도가 좌절되고 묘청 등이 국구를 세워 국구를 1000개라고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김부식이 그는 관군에서 약 1년 만에 진압이 됩니다. 자, 김부식은 묘청의 난을 진압하고 인종의 명을 받아 삼국사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자, 신채호 민족학자 신채호가 왜 묘청의 난을 그렇게 미화했을까요? 아니, 신채호가 묘청 서경 천도 운동을 높게 평가한 이유는 뭘까요? 궁금하시죠? 자, 일단 신채호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이며 민족의 사학자였다라는 걸 참고하시고 왜 그런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채호, 단재 신채호는 묘청 서경 천도 운동을 조선 역사상 1000년의 일대 사건을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주성의 의지와 민족주의, 그 다음에 개혁정신이 포함됐다 보시면 되겠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묘청은 개경을 버리고 서경으로 천도하여 새로운 수도를 세우자고 했겠죠. 그래서 고구려의 수도를 중국 수도인 개경에서 탈피하고 고려가 독립된 국가임을 천명하게 한 것이다 라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고, 또 민족주의 반론은 묘청은 서경 천도 운동을 통해 고려의 국력을 강화하고 금나라를 정벌하여 동북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하고 했다는 것이죠. 이는 국권 신장과 더불어 우리 민족, 고려 민족 위상을 높이게 했던 것이라고 묘청을 칭찬하게 된 거죠. 마지막으로 개혁정신.
묘청은 서경 천도 운동과 함께 중앙 집권 체제를 더 강화시키고 농민의 권익을 신장했다는 거죠. 이는 고려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뿐더 아니라 고려를 근대적 국가로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채호는 이러한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이 실패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려 4대의 보수 세력과 4대주의에 대한 것을 비판하게 되죠. 만약에 묘청이 서경 천도 운동에 성공을 했다면 고려는 더욱더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국가로 발전했으며 할 수 있었으며 조선시대의 아주 나쁜 4대주의적 역사관도 달라졌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겠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묘청이 서경운동과 단재 신채호 선생이 얘기한 왜 평가를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전제 문벌 사이 동의에 대해서 설명해 주죠. 두 번째 무신 정권의 수립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경이 중요하죠. 문벌 사이 동요, 문벌의 특징과 배경이 있다면 무신 정권은 왜, 그리고 과정은 어떻게 변천하고 그 권력기관은 무엇이 있고 또다시 무신 정권의 집권기는 또 사회적 동기를 일으켜서 폭망하게 된다를 아시게 되죠. 자, 배경은 무신들을 차별했다는 거죠. 문신들은 우대하고 이게 배경이에요. 다른 걸 볼 거 없습니다. 그 과정은 정중부와 의방이 무신들이 정변을 일으켰고 문신들을 몰아내고 무신들이 중방을 중심으로 권력을 잡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변화가 있겠죠. 또 무신들이 권력을 잡았다면 자기들 또 마찬가지로 문벌 간에 갈등이 있는 것처럼 무신들도 갈등이 있죠. 자기들까지 무신 간에 치열한 권력 쟁탈전이 전개되죠. 그래서 이방, 정중부, 경대승, 이민, 최충원 이러면서 최고 권력자들이 쭉쭉 바꿔갑니다. 그러면서 서로 죽이고 제거하면서 정권을 장악하면서 심지어는 권력을 세습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무려 4대 60년간의 최씨 무신 정권이 유지됐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문벌 간의 갈등도 있었고, 그리고 무신 간의 치열한 권력 쟁탈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비롯된 군사 조직인데 좌별초, 우별초, 신의군으로 구성됩니다. 신의군으로 구성되는데 여기서 신의군은 몽골과의 전쟁이 나죠. 몽골과의 전쟁 과정에서 몽골군의 포로로 잡혔다가 도망해 와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신의군이다 라고 되시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서히 문벌 사이에도 문벌 간의 갈등과 대립이 있었던 것처럼 무신 집권계에도 사회적 동요가 있었는데 무신들이 큰 토지, 대토지와 노비를 더 확대하고 가혹하게 수탈하면서 신분 질서의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망이 망소의 난, 긴삼이 효심의 난, 만적의 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만적의 난은 개경의 산업이 만적이 주도한 만적의 난은 차별적 신분 질서를 극복하려는 신분 해방 운동이었다라는 것을 참고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문제를 풀기 전에 고려 문벌 사이 동요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문제를 풀면서 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